오늘의 사연은 단지 억울했던 경험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편견에 맞서 싸우고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를 바꿔낸 한 노인의 용기와 책임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는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72살의 은퇴한 변호사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40년 넘게 법조계에서 일했죠.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는 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좋아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했고 오랜 시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은퇴 후 김지수는 자주 집 근처 공원을 찾곤 했습니다. 그곳엔 아름드리 은행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잔잔한 연못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거든요. 특히 평일 오후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노인들의 담소로 활기가 넘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그 공원 벤치에 앉아 가장 좋아하는 헌법 해석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김지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공원은 평화로웠고 김지수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가져온 책에 푹 빠져 있었어요. 두꺼운 하드커버 책이었는데 바로 그녀가 존경하는 법학자가 쓴 정의의 원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보장하는 정의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라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꺼내 읽으며 마음을 다잡곤 했죠. 한창 책에 몰입해 있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발소리가 김지수의 집중을 깨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순찰 경찰 2명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걱정이나 관심보다는 노골적인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저희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 경찰관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김지수를 잠재적인 문제 인물로 보는 듯한 뉘앙스가 배어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읽던 책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 근처에서 수상한 활동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경찰관이 다가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지수는 약간 황당하다는 듯 눈썹을 살짝 올리며 대답했죠. 수상한 활동이요?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첫 번째 경찰관이 요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되물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절차상의 확인입니다. 두 번째 경찰관이 말했지만 그의 말투는 전혀 절차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새 그들 주위로 작은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과 불편한 기색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지수는 이 상황의 부당함을 직감했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불필요할 정도로 꼼꼼하게 정보를 훑어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선입견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지수, 그는 이름을 마치 조롱하듯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본인 맞습니까? 김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인내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40년 넘게 살았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했어요. 잠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자 경찰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두고 보죠. 그는 신분증을 돌려주었지만
자리를 뜨는 대신 계속 김지수의 주변을 맴돌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들은 더 이상 절차상의 확인이 아니라 명백한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항상 이런 책을 들고 다닙니까? 한 경찰관이 김지수가 들고 있던 법학 서적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빈정거렸습니다. 그 책이 마치 무슨 불온서적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김지수는 순간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이건 헌법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평생 공부해온 분야와 관련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위협적으로 허리춤 벨트 위에 놓여 있었죠. 여기 혼자 계신 겁니까? 아니면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그의 눈빛은 김지수가 마치 불법적인 일이라도 벌이려 한 사람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자신의 변호사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신분을 명확히 밝히려 했습니다. 저는 서울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제 신분은 확실합니다. 김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변호사 신분증을 대충 훑어볼 뿐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김지수가 노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낡은 옷차림과 읽고 있던 책이 값비싼 법학 서적이라는 점이 그들의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김지수가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직 변호사라는 사실보다 단순히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비싼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도둑이나 불황자로 단정 지어버린 것 같았어요. 김지수는 법정에서 수없이 많은 긴장된 상황을 다뤄봤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권력의 불균형은 명백했고 그들의 말투에는 김지수가 너무나 잘 아는 종류의 편견, 즉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날카롭게 서려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더 이상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습니다. 김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마치 경찰관들의 분노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경찰관이 한 걸음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 까불지 마세요. 김지수는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런 행동은 명백한 연령 차별이자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때 그 경찰관이 김지수의 책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휘리릭 넘겨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뭔가요? 비싼 책인데요.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 순간 김지수는 모욕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건 제 소유입니다. 김지수가 소리치자 그 경찰관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김지수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지수가 놀라서 외치자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어떤 젊은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경찰관은 마치 늘어나는 구경꾼들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김지수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굴욕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지만 김지수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구경꾼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김지수를 경찰차로 끌고 갔어요. 차에 타기 직전 김지수는 고개를 돌려 군중 속에서 휴대전화로 이 모든 상황을 찍고 있던 젊은 여성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빛으로 무언의 교감이 오갔어요. 이 부당한 일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김지수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비좁은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했어요. 김지수는 지난 수십 년간 의뢰인들을 변호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복잡한 법률 시스템을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그 시스템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의 부조리함이 김지수를 덮쳤지만 거기에는 어떤 유머도 없었어요. 오직 분노만이 끓어올랐죠. 경찰서로 가는 길은 경찰 무전기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숨막힐 듯이 조용했습니다. 김지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수갑이 파고드는 손목의 통증이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상황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용의자 등록 절차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이었으며 김지수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문을 찍고 머그샷을 촬영하고 형광등 불빛이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작은 유치장으로 끌려갔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유치장 문을 닫았습니다. 김지수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재생했어요. 어떻게 그토록 평화로운 순간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명백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바로 편견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김지수를 바라보던 눈빛, 그녀의 책을 대하던 태도, 그녀의 신분을 무시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나이든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진 폭력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에야 누군가 다시 김지수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클립보드를 들고 유치장으로 다가왔어요. 김지수 씨, 당신은 공무집행 방해 및 경관 명령 불복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김지수의 목소리는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돌아섰어요. 김지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전략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혐의는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앞으로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와 같은 사건들은 거의 순탄하게 풀리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김지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어요. 안의 답답한 공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길가에 김지수의 동료이자 친구인 박윤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언니. 박윤나가 김지수에게 달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김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숨길 수 없었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박윤나는 계속 김지수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김지수가 침묵을 깼습니다. 윤나야, 나 이대로 못 넘어가. 절대로. 박윤나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요?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야. 김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에게는 싸울 도구도 지식도 자원도 있어. 그리고 난 반드시 싸울 거야. 그날 밤 김지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법률 서적과 메모지를 펼쳐놓고 밤을 샜습니다. 그녀를 부당하게 체포한 경찰관들과 그들이 소속된 경찰서를 상대로 민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어요. 그녀의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들끓는 결의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면서 지역사회가 김지수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그 젊은 여성이 찍었던 김지수의 체포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울 공원에서 부당하게 체포된 노인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김지수에게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자신들이 겪었던 비슷한 불의의 경험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통, 댓글 하나하나가 김지수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당하고 굴욕당하고 무시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어요. 김지수가 소속되었던 로펌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사건이 로펌의 평판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일부 파트너 변호사들은 조용히 해결하는 편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지수는 확고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명예회복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만연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설득했어요. 김지수의 단호한 태도에 로펌도 결국 그녀를 지지하기로 했지만 그녀는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진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서울 지역 커뮤니티에서 김지수를 지지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소식은 부산과 대구의 시민단체로까지 퍼져나가 연대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김지수 변호사의 부당체포 진상규명과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는 법무부를 통해 경찰청의 공식적인 조사로까지 번졌어요. KBS, JTBC 등 주요 방송사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김지수는 대부분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언론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오직 법정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용인하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물론 밤이 되어 세상이 조용해지면 이 모든 상황의 무게가 김지수를 짓누르곤 했습니다. 체포 당시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의 경멸적인 말투, 차가운 수갑의 감촉, 구경꾼들의 속삭임.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악화될 수도 있었을지를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럴수록 김지수의 결의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지수의 소송을 돕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상대로 그녀가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들이 사건 기각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다음 절차를 설명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 내부 비위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법조인을 공익청문회의 임시판사로 위촉하여 특정 사건을 맡기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지수가 그 임시판사 중 한 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되었고 공교롭게도 다음 달에 열릴 청문회 중 하나에 배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청문회가 바로 김지수를 체포했던 김경관과 박경관의 또 다른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한 내부 징계 청문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김지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판사라고요? 그것도 그 경찰관들의 사건에요? 엄청난 아이러니였습니다. 김지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 충격적인 소식을 곱씹었어요. 물론 판사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김지수가 맡게 된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소송과는
완전히 분리된 두 경찰관의 또 다른 비위 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 청문회였고, 그녀는 정식 판사가 아닌 특정 사건에 한해 위촉된 임시 공익 판사의 자격이었어요. 시범 운영되는 제도였기에 가능한 그야말로 기막힌 우연의 일치였죠. 잠시 동안 김지수는 과연 자신이 그럴 수 있을지, 판사석에 앉아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정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기회였어요. 편견에 맞서 싸우는 한 노인의 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연대의 힘을요. 또한 이것은 김지수를 부당하게 짓밟으려 했던 그들에게 법과 원칙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닌 오직 공정한 법의 잣대로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었어요. 김지수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정의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더욱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술렁이는 소리가 낮게 퍼져나갔죠. 그날 다룰 사건은 특별히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연루된 내부 징계 청문회였는데, 김지수와는 관련 없는 다른 사건에서 노인 학대 혐의를 받고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법 시스템의 일상적인 하루일 뿐이었어요. 피고인석에는 경찰관 김민석과 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갑옷처럼 제복을 차려입은 그들은 서로에게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무관심하다 못해 지루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넘어야 할 관문, 또 하나의 무시하고 지나갈 사건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때 판사실 문이 열리고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지수가 판사석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검은색 법복 자락이 그녀의 뒤에서 물결쳤죠. 김지수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나아가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으로 판사석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으며 김지수는 피고인석 쪽을 흘끔 보았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김경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고 박경관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며 턱을 굳혔어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죠.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공원에서 김지수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체포했던 바로 그 경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김지수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판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잠시 침묵하며 그 순간의 무게가 법정 전체에 내려앉도록 두었어요. 흑백이 완전히 뒤바뀐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모두가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재판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들은 뻣뻣하게 굳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이던 무심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경관이 그들의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김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김지수가 상황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겼어요. 판사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공정함을 요구했고 김지수는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막힌 아이러니는 그녀뿐만 아니라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을 터였어요. 변호인들이 모두 진술을 시작하자
김지수는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며 주의 깊게 경청하고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의 시선은 피고인석의 경찰관들에게 향했어요. 그들의 어깨에 들어간 긴장감, 약간씩 초조하게 움직이는 손가락들이 눈에 들어왔죠. 법정에서의 경험이 많은 김지수로서는 그들이 느끼고 있을 심리적 압박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휴정 시간에 김경관과 박경관은 복도로 나가 났지만 격앙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그 할머니가 판사인 거야? 김경관이 거의 숨막힐 듯한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말했어요. 이건 함정이야. 틀림없어. 박경관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함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당신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녀가 적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행동이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죠.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김지수는 평정을 유지하며 청문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피고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듯 했어요. 김지수가 그들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자리에서 움찔거렸고 그들의 자신감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증인 신문 중 한순간 김지수는 김경관이 자신을 훔쳐보는 것을 포착했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반항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마치 그들이 저질렀던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김지수는 단호하게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판사봉이 탕하고 울렸어요. 내일 오전 9시에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김지수가 선언하자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판사석에 잠시 남아 메모를 정리했어요. 출구 근처에서 망설이는 경찰관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김지수에게 다가올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결국 그들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무거운 깨달음을 안고 조용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떠났어요. 하지만 김지수에게 진짜 도전은 이 아이러니한 순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내려야 할 결정들, 그리고 과연 진정한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김지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오직 법과 증거에 입각하여 가장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판사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정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보통의 징계 청문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 어떤 이들은 김지수를 지지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김지수가 판사로서 편향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김지수 역시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법정에 들어섰어요. 그녀의 법복 자락이 공기를 가르며 판사석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따라 흘렀습니다. 양측 변호인들은 지체 없이 변론을 시작했어요. 검사 측은 경찰관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경청했어요. 펜이 메모장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피고인들이 그녀의 시선 아래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는 와중에도 그녀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발언을 위해 일어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당시 상황이 피고인들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들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인들에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이 사건은 징계 조치를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론이 계속되는 동안 김지수는 이 사건과 자신이 겪었던 경험 사이의 유사점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변명들, 정당화하려는 시도들,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죠. 하지만 김지수는 개인적인 감정을 애써 옆으로 밀어두고 오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증인 반대 신문 시간이 되자 법정 안의 긴장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검사 측은 피해자인 노인 이대현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경찰관들에게 일반적인 신원 확인 중에 거칠게 대우받았던 그날 밤의 일을 또렷하게 증언했어요. 그들은 제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대현은 변호인들과 경찰관들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저를 유죄라고 단정해버린 것 같았어요. 검사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명령에 어떤 식으로든 저항했습니까? 아니요. 이대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무서웠지만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섰고 이대현의 증언에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노인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김지수는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피고인들이 증언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김경관이 먼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선서를 하면서 불안한 듯 김지수를 흘끗 쳐다보았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민석 경관, 검사가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경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료인 박경관 쪽을 흘끗 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저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습니까? 김경관은 증인석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그 당시에는 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다르게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검사가 몰아붙였습니다. 다르게 대처하다니요? 예를 들면 비무장 상태로 순순히 따르는 노인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까? 김경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박경관이 증언대에 섰을 때도 그의 태도는 비슷하게 불안정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시도는 오히려 검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김지수는 예민하게 귀 기울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좌절감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경찰관들은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무모하게 휘둘렀고 그 결과로 상처의 흔적을 남겼어요.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경찰관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검사의 최종 변론은 강력했어요. 그는 법원이 권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할 때는 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부족했고 심지어 경찰관들조차 다가올 결과를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김지수는 판결을 다음 주에 내리겠다고 알리며 침착하게 패정을 선언했어요. 법정이 텅 비어갈 때 김경관과 박경관은 출구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어요.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심각성과 앞으로 닥칠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단순히 처벌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책임, 변화, 그리고 과거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수는 그 모든 가치를 담아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일주일 후 법정은 김지수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들어서자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좌석이 가득 찼고 긴장감은 거의 손에 잡힐 듯 했어요. 기자들이 뒷벽을 따라 늘어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것은 더 이상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책임에 대한 더 큰 싸움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김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법 집행의 역할은 성실함, 존중, 그리고 공정함으로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때 이는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즉각적인 피해자를 넘어선 광범위한 해악을 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안을 둘러보았어요. 김경관과 박경관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제출된 증거들은 김민석 경관과 박준호 경관이 자신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규정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우려스러운 행태를 나타냅니다. 김지수는 그들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밝혔어요. 의무적인 무직, 광범위한 노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그들을 계속 따라다닐 공식적인 징계 기록. 판결은 단호했지만 공정했어요. 책임과 개혁의 기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죠. 김지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이 아닌 오직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판결 선고를 마치고 김지수는 결정적인 판사봉 내리침으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이 법정은 패정합니다. 경찰관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김경관이 망설이다가 김지수를 향해 돌아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과가 그들이 끼친 해를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것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었어요. 김지수는 그의 말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떤 용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법정이 텅 빈 후에도 김지수는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지만 승리감은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는 사건 하나하나 뒤에는 말없이 묻히고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사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지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시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이야기, 좌절감, 그리고 희망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지수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나이 지긋한 한 여성분이 김지수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녀는 김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법정에서 한 일,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의미예요. 김지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역사회 지도자들, 법집행기관,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들이 오갔어요. 김지수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하여 경찰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사건, 그리고 그녀가 판사로서 내린 판결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파급 효과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공정성과 평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김지수에게 이 여정은 개인적인 명예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순간들은 변화가 비록 더디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몇 달 후 어느 날 오후 법원 계단에 서서 평화적인 집회를 위해 모여드는 젊은 활동가들과 노인들을 바라보며 김지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많은 목소리가 함께한다면 진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김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싸울 가치가 있는 종류의 정의라고요. 김지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정의와 책임의 힘을 믿으신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는 결국 그날의 수갑을 판사봉으로 바꿨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려 했던 편견 앞에 조용하지만 강한 정의로 맞섰죠. 그리고 이제 더는 누구도 그런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투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지수가 걸어간 길 위엔 수많은 이들이 함께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법은 냉정할 수 있지만 그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용기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라는 이름 하나가 바꾼 공원의 풍경, 그리고 한 도시의 공기. 그 조용한 울림은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